저는 올해 50대로 접어들고 있는 이제는 영락없는 중년 여성이 되고 있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누군가의 엄마이기도 하지만 나름 저만의 작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 나이에도 제 밥벌이를 거뜬히 해내고 있는 워킹맘이기도 해요. 저는 이렇다 할 대학을 졸업한 건 아니었지만 어린 시절부터 손재주가 참 좋았기에 그 덕을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대학을 진학하는 것 대신 작은 공방에 어린 나이부터 취업을 했고 그곳에서 실력을 키우던 중 뒤늦게 대학 졸업장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대학을 진학했던 케이스이기도 해요. 그렇다 보니 어린 시절 취업을 해 사회생활을 빠르게 배우기도 했고 늦은 나이 대학 생활로 그 문화를 익힐 수 있기도 했지요. 제 나이 18살이 되던 해부터 공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식으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했어요. 그리고 인복이 참 좋았던 저는 첫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이 참 좋았어요. 어쩌면 어린 시절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던 성격 탓으로 저는 늘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좀 더 양보를 하며 지내는 거를 편하게 생각하는 성향의 소녀이기도 했거든요. 사람의 성향이라는 것이 참 변하기 어렵다는 걸 느낀 점은 어린 시절부터 저는 무언가를 혼자 차지한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큰 불편함을 느끼던 아이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런 제 성향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어린 시절 일화가 있거든요. 제 시절에는 초등학교가 아닌 국민학교 시절이었는데요. 국민학교 시절 소풍을 가게 되면 엄마는 늘 제 몫에 맛있는 김밥과 주먹밥을 싸주시곤 했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저 혼자 먹을 만한 양을 싸서 챙겨주시곤 했는데 이상하게 제가 소풍만 다녀오면 배가 고프다며 점심을 허겁지겁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기도 하고요. 그 모습이 좀 이상하기도 하고 김밥이 부족했나 싶은 마음에 엄마는 점심을 차려주며 저에게 물었어요. 나래야, 배 많이 고팠니? 그런데 말이야, 혹시 엄마가 싸준 도시락이 양이 적었어? 분명 너 혼자 먹기에는 넉넉하게 싸준 것 같은데 소풍만 다녀오면 이렇게 한 알도 못 먹고 온 아이처럼 배고파해서 엄마가 좀 더 많이 싸줄까? 아니, 안 부족했어. 그런데 점심시간에 먹으려고 하니까 도시락이 없는 친구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엄마가 싸준 김밥으로 김밥을 못 싸온 친구들하고 같이 나눠 먹었거든. 혼자 먹으면 배부르지만 같이 먹으면 기분이 더 좋고 맛있잖아. 제 대답을 듣고 엄마는 놀란 듯한 표정으로 저를 한 번 더 바라보더니 이내 저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머, 뭐라고? 그걸 몇 명이서 나눠 먹은 거야? 나 포함해서 친구 3명이랑 다 같이 먹었어. 걔네가 과자도 줬어. 나만 준 거 아니에요. 저는 어린 마음에 친구들에게 김밥을 다 주고 배고파서 집에 와 밥을 먹는다는 잔소리를 듣고 혼이 날까 봐 친구들도 과자를 줬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 눈치를 살폈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제 예상과 다르게 엄마는 좀 더 차분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랬어. 아이고, 그럼 엄마에게 진작 이야기를 하지 그랬니? 넷이서 나눠 먹었으면 먹은 것 같지도 않았을 텐데. 그럼 넉넉하게 싸줬을 거야. 우리 딸 착한 일 하느라 배고팠겠다. 응? 나는 괜찮아. 그래도 같이 먹으니까 다 같이 소풍 분위기 나고 좋았어. 아휴, 정말 이 심성을 누가 말려? 앞으로 엄마가 김밥 더 많이 싸줄게. 친구들이랑 다 같이 나눠 먹고 배고파하지 말어. 알았지? 나누는 것도 좋고 공평한 것도 좋은데 네 것이 먼저 충족되고 난 후에 나누는 거야. 그냥 다 퍼주는 건 바보나 하는 행동이고. 알았지? 그날 엄마는 이상하리만큼 배고파하는 소풍날의 전말을 듣고 난 후 적잖이 놀라셨다고 했고 그 후부터는 제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목까지 넉넉하게 김밥을 싸주셨어요. 매번 소풍을 가면 김밥을 2통을 들고 소풍을 가는 아이는 저뿐일 정도였으니까요. 그땐 그게 당연한 줄 알았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저에게는 큰 행복이기도 했어요. 누군가 옆에 있으면 기쁨이든 슬픔이든 함께 나누는 것이 서로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또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나누는 삶을 행복으로 여기며 지낼 수 있었던 건
감사하게도 제 주위에는 그런 제 마음을 알아주고 그만큼 함께 양보하고 배려를 해주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기에 이런 제 성향과 마음이 잘못된 것이고 이를 악용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었죠. 하지만 모두 다 제 마음 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건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러한 불공평한 상황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멀리 있지 않았어요. 그건 바로 저와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제인 오빠였으니까요. 애초에 저희 남매에게는 아빠란 존재가 없었어요. 그렇기에 저희에게 유일한 부모님은 엄마였고, 특히 딸이었던 저는 엄마와의 애착 관계가 상당히 견고했던 건 사실이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 후 공방 취업을 할 때까지 엄마는 굳건히 오빠와 제 곁을 지켜주신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평생 저희를 위해서 일을 하셨던 분이었기에 건강이 좋지 않다는 건 잘 알고 있었긴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굳건히 저희 곁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엄마는 한순간에 쓰러지셨어요. 젊은 시절 몸을 아끼지 않고 일을 해오신 엄마는 늘 긴장을 늦추지 않는 삶을 살아오셨고 삶이 좀 편안해지자 긴장이 풀리면서 무너져 내리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엄마는 신장 문제로 인해 크게 아프셨고 그대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셨어요. 오빠도 저도 일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엄마를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저는 엄마의 건강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일을 제치고 엄마를 간호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공방 사람들의 배려로 공방을 그만두지 않은 채 엄마 간호를 하고 저녁에 일을 하며 지낼 수 있었는데 문제는 돈이었어요. 입원비, 약값, 생활비 등 돈 문제에서 무리가 오고 있었던 건 사실이었거든요. 이 문제로 집안 공기는 그 당시 상당히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살면서 단 한 번도 돈이라는 것에 휘둘리지 않았고 감정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굳게 믿었던 저였기에 이런 역경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김병의 효자가 없다는 말처럼 오빠는 아픈 엄마를 힘들어하면서 자꾸만 저에게 책임을 지길 바라는 눈치를 주더라고요. 그게 간병이든 돈 문제이든 말이죠. 저는 이때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어요. 돈이라는 건 결국 공평의 무게를 다르게 할 수 있고 감정 역시 변화시킨다는 사실을요. 오빠는 병원비부터 시작해 간병도 시간이 없다는 이유를 대며 모두 저에게 미루기 바빴고 병원비는 오히려 동등하게 단 1원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 했어요. 넌 정기적인 수입도 있고 또 결혼도 안 하고 그랬으니까 여유가 있잖아. 오빠는 책임져야 할 자식들이 있고 생활도 빠듯해. 그러니 네가 좀 책임지고 돈은 공평하게 내자. 나는 직장도 못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엄마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건데 눈치 보인다고. 다른 건 몰라도 새언니라도 잠깐 와서 엄마 봐주면 나도 돈 좀 벌고. 야, 우리 엄마인데 왜 새언니가 와서 고생을 해야 되니? 너는 애가 왜 이렇게 이기적이니? 이게 이기적인 거야? 그럼 오빠는 나한테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나보다 네가 상황이 낫잖아. 그리고 너 원래 양보하는 거 잘하잖아. 그렇게 하면 될 것을 왜 이래? 오빠의 당당하면서 무리한 요구에 마음이 상하기도 했지만 아픈 엄마에게 이런 사실을 티낼 순 없었기에 저는 큰 반항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이미 마음의 상처를 받아 하루하루가 힘든 나날이기도 했죠. 이 문제와 별개로 엄마는 저에게 소중한 존재였기에 포기할 수 없었고 그래서 엄마를 책임지기 위해 낮에는 간병, 밤에는 일을 하면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엄마가 이런 사실을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늘 밝은 척 연기를 하며 지냈고요. 하지만 엄마는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엄마 간병을 하던 중 피곤함에 졸던 저를 보더니 손을 잡더라고요. 놀라 깨어나 엄마에게 말을 했죠. 엄마, 내가 언제 졸았지? 밥을 먹었더니 식곤증이 왔나 봐. 엄마 뭐 필요한 거 있어? 편하게 자지. 왜 앉아서 이렇게 졸고 있어? 불편하게. 이리 와. 엄마 옆에 누워서 자. 엄마 필요한 거 없어. 내가 누우면 엄마는 어디 있게. 불편하잖아.
괜찮아. 나는 이렇게 자도 충분히 피로 풀려요. 나 젊잖아.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이야기를 하면 엄마도 같이 밝아질 것 같아 한 말인데 오히려 엄마는 속이 상한 듯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래야, 너무 무리하지 마. 엄마는 괜찮아. 엄마 때문에 고생하지 마. 응? 음,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아프면 자식이 간병하는 건 당연한 거지. 무슨 무리를 한다고 그래? 이게 고생이야? 그리고 나도 엄마 옆에 있으면서 공평하게 쉬잖아. 엄마랑 나랑 반반씩 공평하게 하고 있는 거야. 제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엄마는 슬픈 표정으로 웃었지만 속상한 듯 보였어요. 엄마 딸인 저는 엄마의 표정을 분명 읽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표정을 본 날 저는 다짐했어요. 사랑한다면 최소한 제가 상대방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만큼 저를 똑같이 존중해 줘야 하는 게 맞다고. 그게 사랑이라고요. 그렇게 엄마를 간병해온 결과 하늘이 제 마음을 알아주신 건지 엄마는 건강 회복을 하셨고 더는 간병을 하지 않고도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다시 엄마를 병원에 둔 채 생업을 하기 위해 정상 출근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그동안 병원비로 나간 돈을 벌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제가 공방에서 일을 할 때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했고 그날부터 매일같이 공방 도장을 찍었어요. 남편은 제가 하는 이야기라면 뭐든 잘 들어주는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특히 가족 문제가 자신 없던 제가 그 이야기를 힘겹게 꺼냈을 때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말해줬거든요. 나래, 너는 정말 착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네 말도 맞아. 부모, 가족, 형제도 한쪽만 희생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정말? 오빠도 그렇게 생각해? 그럼 그런 의미로 나래가 너무 대단하고 멋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여자를 잘 만났는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늘 따뜻하고 달콤한 말을 해주는 남편이었지만 저는 특히 남편이 해주는 저 말이 좋았어요. 나와 같은 생각, 같은 방향, 그리고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전 남편과 결혼을 결정하게 됐어요.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한 후 제 삶에는 조금 변화가 생겼어요. 늘 엄마와 함께하던 시간보다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늘었고 가족을 새롭게 만들었다는 신기한 경험을 했으니까요. 무엇보다 나만을 위해주는 남편과의 결혼은 제 모든 삶이 더 행복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결혼 후 약 1년 정도는 정말 행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도 했고요. 제가 반해서 결혼 결심을 했던 남편의 모습은 변함이 없었고 1년간 달콤한 신혼생활을 하면서 누구보다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며 지냈거든요. 하지만 이런 꿈 같은 시간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고 그 변화는 정말 제가 체감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교묘하고 조용하게 시작되고 있었어요. 저는 결혼 후에도 시댁 식구들과 별 다른 분쟁이 없었어요. 그러니 서로 감정이 상하거나 큰 문제가 될 만한 일도 없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시작은 언제인지도 모른 채 남편의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들로 인한 것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원래도 나누길 좋아하고 웬만하면 양보를 하는 것이 익숙하고 편한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지금 이런 상황들과 변화들이 이상하다는 걸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관계라는 건 늘 공평할 수 없었고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늘 제가 먼저 양보를 하는 건 당연했던 것 같기도 해요. 특히 시댁 어른들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먼저 양보를 하는 게 전혀 이상하거나 억울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그런 상황들이 오면 먼저 선수를 치며 저에게 하는 말이 있었고 평소에는 전혀 거슬리지 않았던 그 말이 어느 순간 저에게 꽂히면서 찜찜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오죽하면 제가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였거든요. 아, 오빠는 이런 상황이면 또 나에게 그렇게 말을 하겠지? 그리고 사건은 시어머니의 돌아온 생신을 기념할 음식 준비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하게 되었어요. 저 역시 직장 생활을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시어머니 생신 상을 제가 직접 차리면 좋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해 조금이라도 양해를 구하며 조율을 좀 해보려 했는데 제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의 반응은 싸늘했고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어머니, 이번 생신상을 제가 차려드리고 싶은데 일을 하다 보니 쉽지가 않아서요. 괜찮다면 미역국에 간단한 식사는 제가 해드리고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드시는 건 어떠세요? 제가 챙겨드려야 하는 게 맞는데 어머니 너무 죄송해요. 다음 생신 때는 제가 무조건 다 차려드릴게요. 노여 마세요. 너는 결혼하고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시어머니 생일을 그렇게 대충 하고 싶니? 시간이 없으면 내서라도 하던가. 일한다고 유세 부리는 거야? 됐다. 생일이 대수냐? 아무것도 안 하련다. 시어머니의 예상치 못한 싸늘한 반응에 당황스러웠던 저는 일단 시어머니의 마음을 달래며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직장에서 일을 하는 내내 마음이 찜찜하고 신경이 쓰여 퇴근 후 집으로 가 남편과 저녁을 먹으며 이 이야기를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식사를 하며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제가 불평을 하는 느낌이 들었는지 또다시 선수를 치듯 이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좀 예민해서 그래. 아래 사람인 네가 이해해야지 어쩌겠어. 응? 아니 오빠, 나는 화내거나 원망하는 건 아니고 오빠한테 그냥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이해하지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 그래, 네가 좀 양보하고 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이해해야지. 안 그래? 남편의 뻔한 반응은 사실 놀랍지도 않았어요. 제가 학습할 정도로 늘 보던 반응이기도 하니까요. 문제는 이런 남편의 태도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갔고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는 점이었어요. 이상하게도 불쾌한 상황이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과 별개로 이해를 하고 넘겨야 하는 쪽은 늘 저였고 조정을 하거나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 것 또한 늘 저였거든요. 그리고 이런 결과로 이어지도록 이끌고 은근슬쩍 그렇게 만들어내는 건 내 편이라고 믿었던 남편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점점 이상함을 느끼는 중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은 계속 발생했고 그럴 때마다 저에게만 포기를 강요하는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이건 확실히 단순히 감정의 문제만은 아닐 수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평소처럼 몇 달치 지출을 정리하기 위해 가계부를 정리하던 중이었어요. 정해진 생활비와 함께 양가 경조사비를 정리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금액이 시댁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유독 저희 집에 쓰는 경조사비는 야박한 듯 보였고 시댁 쪽에는 관대하게 소비를 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재지도 않았던 제 입장에서는 생각해 본 적 없던 불공평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왜 이제야 이런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는지 싶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런 불공평함을 확신하는 일화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시어머니 생신 선물 문제였어요. 시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온몸이 결린다는 이야기를 했고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난 후 생신 선물로 꽤 고가의 안마 의자를 선물해 드리는 게 어떠냐는 논의가 아닌 통보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웬 안마 의자? 그거 가격도 되게 비싸잖아. 사드리는 건 아니지? 렌탈해 드리자는 거잖아. 사는 건 가격이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뭐야, 그 반응은? 당신한테 상의하는 거 아니고 사드리겠다고 말하는 거야. 엄마 고생하는데 그 정도도 못 해줘. 내가 큰아들인데. 당신 신용카드로 할부 긁어서 사드리면 되잖아. 그것도 못 해줘? 충분히 할 수 있잖아, 우리 능력으로. 아니, 뭐 못 해준다는 건 아니지만 무리가 되긴 하지. 아니야. 그래, 그렇게 하자. 남편의 당당한 태도에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의 생신 선물이니 금액 가지고 다투고 싶지 않은 마음에 무리가 되긴 했지만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선물을 해드렸어요. 그렇게 꽤 무리한 선물을 드린 후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저희 엄마 생신이 돌아왔어요. 당연히 저희 엄마 생신 선물을 고민하며
똑같은 안마 의자를 해드리고 싶었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었기에 그보다 좀 더 타협을 해 정기검진 비용을 대신 결제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남편에게 했어요. 오빠, 다음 주가 우리 엄마 생신인데 병원에 계시고 하니까 그냥 건강 확인차 검진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 드리는 건 어때? 한 100만 원 정도 할 거야. 무리는 안 될 것 같은데. 뭐? 100만 원? 야, 땅을 파봐라. 100만 원이 그냥 나오니? 꼭 그렇게까지 큰 돈으로 해드려야 해? 어차피 병원에서 사시는 분인데 너무 비싼 것 같아. 나는 아니, 어머님 때는 안마의자도 해드렸잖아. 우리 엄마는 고작 100만 원인데 그것도 안 돼? 다 좀 서운하려고 해? 그땐 여유가 되기도 했고 우리 엄마는 잘 쓰시잖아. 근데 장모님 검진은 남는 것도 없는데 땅에 돈 버리는 느낌 안 들어?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의미 없이 돈 버릴 생각하지 말고. 요새는 나라에서 하는 무료 건강검진도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 저희 엄마에게 단돈 100만 원을 쓰는 것도 아까워하는 남편의 답변과 태도에 제대로 느꼈어요. 서로의 부모에게 주는 돈의 기준이 너무 또렷하고 그 기준은 상당히 불공평한 기준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남편의 태도와 냉정한 대답에 서운함이 몰려왔고 결국 제 개인 비상금으로 엄마 검진 비용을 선물로 해드리면서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끝까지 우기면서 제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긴 했지만 괜한 불화가 싫었던 제가 선택한 차선책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한번 불이 붙어진 갈등의 불씨는 꺼질 줄 모르고 계속해 커지고 있었어요. 더는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결정적 사건이 생기고 말았거든요. 그건 바로 저희 엄마 병원비 문제였어요. 엄마 병원비는 보험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몰아갚는 시스템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 과정에서 당장 병원비 중간 정산이 필요했고요. 저는 어차피 들어올 돈이니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차피 보험 청구하면 나올 돈이긴 한데 당장 중간 정산을 해달라고 하네. 그냥 우리 카드로 긁고 나중에 메꾸는 게 어떨까 싶은데. 뭐? 우리 카드로 긁자고? 보험 청구 언제 하고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굳이 우리가 해야 해? 무슨 말이 그래? 돈을 떼먹기라도 한다는 거야. 뭐야? 나 불쾌해지려고 해? 그게 아니라 당장 들어오는 돈이 아니니 무리는 우리가 하는 거잖아. 나래야, 우리 당분간은 좀 아껴 써야 해. 알겠지? 장모님 카드로 결제하시라고 해. 남편의 싸늘한 태도와 냉정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도 모르게 그동안 조금씩 쌓여온 서운함이 한 번에 폭발을 하는 기분을 느꼈어요. 평생 누군가에게 양보를 하거나 제가 조금 더 불편함을 느끼며 갈등은 피하고 싶어 했던 성격이었던 저에게도 이런 감정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새삼 신기하기도 하더라고요. 남편의 이야기 중 틀린 이야기나 반박을 할 만한 내용이 없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사는 배우자에 대한 성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는 남편의 모든 말과 태도가 다 서운하고 거슬리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또 결국에는 본인 가족에게만 관대하고 저희 가족은 전혀 생각도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지워지지 않고 있었고요. 남편에게 직접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이미 제 속에서는 감정의 골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한번 시작된 부정적인 감정은 해소되지 않고 그 크기만 날로 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슬아슬한 상처가 결국에는 버티지 못하고 골마 터지게 만드는 사건이 생기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 남편의 진심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그 사건은 바로 저희 엄마의 병원 치료 후 퇴원을 하는 날 발생하게 됐어요. 보통 신장 문제로 인해서 한 달 정도 입원을 하거나 통원으로 투석을 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도 엄마가 병원에 가야 하는 날이면 제가 휴가를 내거나 반차를 내서 엄마를 도와주러 가는 게 일상이기도 했고요. 별 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일상이었지만 결국 이 일상으로 인해서 남편의 진심을 알게 되는 사건이 생기게 됐어요. 그날 역시 평소처럼 엄마가 짧게 병원 입원을 했고 검진 후 퇴원을 하는 날이었거든요. 어쩌면 엄마로 인해서 혹은 조상이 도와서
남편으로부터 제대로 도망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할까요? 검진을 하던 중 엄마 몸에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발견되었고 퇴원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았어요. 심각해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몸이 약하고 좋지 않은 엄마이기 때문에 되도록 위험할 수 있는 요인은 제거를 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의사의 판단이었고 저는 고민도 하지 않은 채 제거를 위한 수술 예약을 잡았어요. 엄마 몸에 조금이라도 안 좋은 것이 있는 건 싫었고 간단한 수술이라고 하니 엄마도 견딜 수 있다고 했고요. 그렇게 검진 후 퇴원을 하고 정확히 2주 뒤 다시 수술 예약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됐어요. 남편은 엄마의 수술 소식에도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말을 보탰죠. 아니, 근데 위험한 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굳이 돈을 들여가면서 수술을 해야 돼? 엄마가 건강한 사람도 아니고 언제 어떤 속도로 악성으로 변할 줄 알고 그냥도 의사도 제거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잖아. 보면 그렇게 심각하게 아프신 것 같지도 않은데 넌 참 유난이다. 뭐? 내가 오빠한테 도와달라고 한 거 아니잖아. 왜 괜한 일로 시비야? 예전처럼 남편에게 친절한 목소리가 나오진 않더라고요.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도 남의 일인 것처럼 훈수를 두기 시작했고 저 또한 지지 않고 남편의 이야기를 일축한 후 혼자서 엄마 수술을 위한 준비를 했어요. 평소 같았다면 이 문제로 인해서 엄청난 갈등을 겪으며 싸웠겠지만 당장 엄마의 건강이 급했기 때문에 남편 문제는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넘겼어요.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엄마를 입원시킨 후 수술까지 진행했고 수술 결과는 성공적이었어요. 수술 후 회복까지 마무리한 엄마는 드디어 퇴원 후 통원 치료를 하게 되셨죠. 몸이 워낙 약했기에 수술을 잘 버틸 수 있을까 걱정스러웠는데 잘 이겨내준 엄마가 고마웠고 덕분에 퇴원을 하는 날 저 또한 기분이 좋았어요. 엄마가 퇴원을 하는 날이니 아무리 미운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엄마를 함께 모시러 가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미 그런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에 아쉬운 소리조차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혼자 충분히 엄마를 모실 수 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휴가를 낸 후 엄마를 모시고 퇴원을 위해 집으로 가기로 했어요. 퇴원 수속을 모두 다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엄마가 배가 고프시다고 하더라고요. 아침부터 퇴원 수속하려 이런저런 검사를 받고 점심을 거르신 채 나왔으니 당연히 배가 고플 수밖에 없었기도 하고요. 그리고는 오랜만에 어린 시절 함께 자주 먹으러 갔던 음식이 먹고 싶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아침부터 퇴원한다고 점심은 안 먹겠다고 하고 나왔더니 배가 고프다. 기력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뭐 좀 먹고 가자. 너는 배 안 고프니? 나도 엄마 퇴원해 주려고 아침도 거르고 회사 갔다가 바로 온 거라 배고프지. 우리 시간도 많은데 같이 밥 먹고 가자, 엄마.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어? 글쎄, 뭐가 있을까? 아, 우리 오랜만에 오리탕 먹으러 갈까? 우리 자주 먹었었잖아. 오랜만에 생각이 나네. 오리탕? 좋지. 예전에도 몸보신 한다고 먹었었잖아. 지금 엄마 상태에 딱 맞는 메뉴다. 먹으러 가자. 아주 예전부터 엄마는 기력을 찾고 싶으실 때 오리탕을 드셨고 그때마다 가는 저희만의 단골집이 있었어요. 마침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들릴 수 있던 곳이었기에 엄마와 오리탕을 먹고 집으로 가기로 했어요. 사실 오리탕보다 더 비싸고 몸에 좋은 음식을 사드리고 싶었지만 엄마가 드시고 싶은 게 결국엔 약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오리탕으로 결정했어요. 고작 돈 5만 원이면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만족하는 엄마가 안쓰럽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계속해 무언가 미안해하며 초조해하셨어요. 어머, 근데 내가 생각 없이 이야기한 거 아니니? 오리탕 꽤 비싸잖아. 물가 올라서 더 비싸진 걸 텐데 내가 살 테니 먹고 가라. 아이, 무슨 소리야, 엄마. 오리탕 그거 얼마나 한다고 내가 사드릴 수 있어. 그래도 너는 남편도 있고 네 개인 돈이 아니기도 하잖니. 엄마, 내가 엄마 오리탕 하나 못 사드릴까 봐? 걱정하지 말고 드셔. 계산은 내가 해. 엄마는 먹고 기력만 차려. 알았지? 제가 단호한 표정으로 엄마에게 이야기를 하자
엄마는 안심이 됐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맛있게 식사를 하셨어요. 그동안 이렇게 잘 먹는 걸 보지 못했기에 드시는 모습을 보니 왠지 마음이 놓이기도 하더라고요. 엄마가 식사를 마무리하는 듯해 보이자 먼저 일어나 계산대로 가 어떤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바로 오리탕 가격인 5만 원을 카드로 긁었어요. 공동통장과 연결된 카드였기에 남편에게 알림이 갔을 건 당연했는데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물론 놀라운 건 결제 문자가 가자마자 전화벨이 울렸던 것이었어요. 예상하셨겠지만 그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이었어요. 남편의 이름을 보자 받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지만 제가 뭘 잘못을 해 전화를 피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받았고 전화를 받자마자 하는 남편의 말은 정말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여보세요? 지금 뭐야? 왜 거기서 오리탕을 공동카드로 긁고 그래? 왜? 뭐가 문제야? 공동카드는 내 돈 아니니? 고작 5만 원 결제했다고 지금 전화해서 따질 일이야? 엄마 퇴원하시는데 오리탕 먹고 싶다고 해서 먹었어. 문제 있어? 뭐? 그거 공동통장 카드잖아. 참, 얻어먹는 장모님도 염치가 없네. 아닌가? 눈치가 없으신 건가? 뭐?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엄마 사드리는 5만 원이 그렇게 아까워서 그런 소리를 와이프한테 해? 그럼 안 아까워? 힘들게 번 돈이고 나도 힘들게 돈 버는데 왜 그렇게 비싼 걸 마음대로 사 먹어? 당신이 염치가 없는 거네. 어머니까지 갈 일도 아니었네. 뭐? 당신이 벌면 뭐 얼마나... 아, 됐다. 엄마 있으니까 나중에 이야기해. 남편의 말에 발끈했고 순간적으로 전화에 대고 소리를 지르며 험한 이야기를 할 것 같았지만 곧 이성을 찾았어요. 더 이야기를 하고 따지고 싶었지만 이미 식사를 마친 후 통화를 하는 제 뒤에서 커피를 마시는 엄마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표정이 일그러지자 심각하고 미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엄마를 보니 남편과 무작정 싸울 수는 없더라고요. 왜? 김서방이 뭐라고 해? 싸웠어? 응? 아니야, 뭘 싸워. 아침에 뭐 두고 왔다고 그거 좀 찾아다 달래. 그래서 알았다고 했지 뭐. 신경 쓰지 마요. 정말 나 때문에 싸운 건 아니지? 아니야. 그리고 엄마, 부부가 좀 싸우면 어때? 원래 싸우고 풀고 하는 게 부부잖아. 얼른 차로 가자. 바람이 차다. 엄마의 걱정스러운 질문에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웃으며 정리를 했고 엄마를 집으로 데려다 드렸어요. 엄마가 있는 상황에서 어떤 말도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집으로 가 처음으로 남편과 부부싸움을 했어요. 보통은 다툼이 생기면 제가 먼저 사과를 하거나 갈등이 생기기 전 해결을 했으니 큰 싸움이 나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이젠 저도 참을 이유가 없었어요. 내가 엄마한테 밥 사는 게 그렇게 아까워서 전화까지 그래야 했어? 나 정말 화가 나고 오빠한테 서운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뭐가 문제라는 거야? 사주고 싶으면 네 개인 돈으로 사주면 될 일이잖아. 왜 내 돈까지 같이 건드리냐고? 너야말로 왜 이래 너답지 않게. 나야말로 실망이다. 너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하는 저를 보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남편의 태도에 화가 나기도 했고 완벽하게 정이 떨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 퇴원일 후 대화 한마디 하지 않고 냉전을 하던 중 남편은 능구렁이처럼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저에게 통보를 하더라고요. 정말 황당 그 자체였어요. 우리 엄마 기운이 없다고 하길래 내가 한약 지어드리고 왔어. 그렇게 알아? 뭐? 한약? 우리 엄마는 5만 원 오리탕은 아까우면서 몇십만 원짜리 한약은 안 아깝단 거야? 너도 공동돈으로 장모님 밥 사주고 다 했잖아. 왜 나는 못해? 지금 제대로 된 대화하는 거 맞아? 그거랑 이게 같냐고. 저는 화를 내며 남편이 책상에 둔 영수증을 신경질적으로 확인했는데 몇십만 원 수준이 아닌 200만 원이나 하는 한약을 지어드렸더라고요. 그 순간 처음으로 손이 떨리면서 온몸이 차가워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화를 내야 정상인 상황인데 화도 안 났어요. 대신 제 머릿속에는 알 수 없는 확신이 들었어요. 아, 오빠한테는 나와 내 가족에 대한 존중은 아예 없구나. 오빠가 말하는 공평은 자기 가족에게만 통하는 말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확신으로 이어지자 저도 더는 시댁 식구들도 남편도 신경을 쓰고 양보를 하는 삶을 살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감정이 아닌 차분하고 냉정하게 지금부터 제대로 된 복수를 보여주기로 마음을 먹었죠. 남편은 그 순간에도 본인이 한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아는 듯 했어요. 200만 원짜리 한약 영수증을 식탁에 둔 후 아차 싶었는지 급하게 식탁으로 와 영수증을 챙겼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영수증을 본 후 뒤를 돌아 어떤 말도 화도 내지 않고 조용하게 있으니 이상한 듯 제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행동 모두가 우습게 느껴졌고 아무리 쳐다보고 이해를 하려 해봐도 더는 화낼 에너지가 아깝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로 남편에게 따질 생각도 없었고 어떤 말도 하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TV를 틀었죠. 그러자 남편이 이상했는지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뭐야, 왜 아무 말도 안 해? 분명 서운하네, 병원했네, 어쩌네.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야. 뭐가? 알긴 알고 있나 보네. 내가 무슨 말을 해? 이미 하고 온 거 아니야? 더 할 말 없어. 저녁 먹을 거지? 아, 너무 귀찮아. 시켜 먹자. 오히려 차분하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없던 일처럼 행동을 하니 그런 제가 좀 무섭게 느껴졌나 보더라고요. 남편은 식사를 하는 내내 제 눈치를 보며 찜찜한 느낌을 감추지 못했거든요. 이런 상황이 딱 뭐 낀 놈이 성을 낸다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남편에게 어떤 말도 화도 내진 않고 정리를 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미 말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지 않았으니 보다 더 강력한 것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말보다 좀 더 큰 힘을 가진 기록을 통해서 복수를 할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어요. 마음을 먹은 순간부터 정말 세세한 것까지 하나하나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친정 관련 지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시댁 지출에 대한 부분을 영수증까지 첨부해 꼼꼼하게 정리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소득과 제 소득, 그리고 기여를 하는 부분과 함께 남편이 친정에 대해 한 폭언을 담은 녹음이나 메시지를 저장했죠. 남편과 서로 감정을 상하게 하면서 갈등을 겪고 다투는 것보다 눈이 보이는 기록이, 그리고 숫자가 더 큰 힘이 있고 정확하다는 걸 믿었으니까요. 모든 정리가 다 끝난 후 저는 출근을 한 남편에게 연락을 해 퇴근 후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고 남편은 제 제안을 받아들이고 퇴근 후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남편은 다소 초조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저는 동요하지 않은 채 남편에게 무표정한 표정과 그렇지 않은 친절한 말투로 본론을 꺼냈어요. 내가 생각해 봤는데 앞으로 경제권은 각자 관리하는 게 좋겠어.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런 게 어디 있어 부부인데. 그러니까 난 부부라고 생각해서 내가 더 양보하고 있었는데 그간 우리 가계부 보면서 이것저것 지출이나 기여한 부분 보니 내가 너무 손해를 보고 있더라고. 이건 공평하지 않잖아. 부부끼리 공평함에 타죠? 너 제정신이야? 제정신이야. 날 이렇게 만든 건 오빠잖아. 앞으로 각자 부모님 지출도 각자 소득에서 소비하기로 하고 생활비도 공동 통장에 매달 200씩 넣어서 쓰도록 해. 내가 너무 손해를 봐서 안 되겠어. 너 미쳤어? 아, 그리고 내 앞으로 된 당신 카드값, 통신비, 보험료 다 다시 돌려. 내가 더 벌고 당신 먹여 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육아하듯 살 이유가 없는 것 같아. 남편은 흔들림 없이 이야기를 하는 제 말에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고 자존심이 제대로 긁힌 듯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봤자 틀린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기에 딱히 두렵거나 걱정되는 게 없던 저는 계속해 하던 말을 이어나갔죠. 왜? 긁혔어? 당신 처음 결혼할 때부터 빚도 많았고 월급 받으면 고작 12만 원 남아서 나한테 보내곤 했잖아. 그 대신 내가 공방하면서 다른 투자까지 해가면서 돈 벌어서 우리 이만큼 사는 거고. 그런 고마움은 전혀 모르는 것 같더라? 나는 마음 바꿀 생각 없어.
그러니 그렇게 하던지 아니면 이혼하자. 너 아주 사람 자존심 뭉개는데 뭐 있구나. 나한테 200을 내라고? 그렇게는 못해. 이혼도 못해. 남편은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했는지 마지막 발악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어나갔어요. 이럴 줄 모르고 저를 이렇게 만들었나 싶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못해. 빚더미에 아무것도 없는 당신 자상함과 우리 엄마에게 잘해주는 거 하나 보고 결혼했어. 근데 내 돈으로 유세를 부리면서 우리 엄마를 함부로 한다고? 나를 함부로 한다고? 난 아직도 그 오리탕 사건이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 그냥 넘길 수가 없어. 받아들이기 싫다면 이혼뿐이야. 나도 바라는 바하고. 내 할 말은 끝났어. 누구보다 차가운 표정과 태도로 이야기를 이어나가자 남편은 화를 내긴 했지만 눈빛이 흔들리더라고요. 아마 상황이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걸 느꼈을 거고 제 이야기에 어떤 답변을 하면 더 안 좋게 흘러갈 것 같았는지 말을 멈추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부부에게 결혼 2년 만에 침묵이라는 것이 흘렀어요. 참 허무하게도 그게 저희 대화의 전부이기도 했고요. 저는 곧이어 남편의 짐을 모두 싼 후에 캐리어에 담았고 집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했어요. 이 집도 제가 마련을 한 것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제 요구에 억지로 우기며 못 나간다며 버티다가 결국 현관 비밀번호를 모두 바꿔버리자 짐만 챙긴 후 나오겠다며 설득을 해 짐을 챙겨 나가버렸어요. 남편은 그날 우리가 나눈 대화만이 갈등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아니었어요. 본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이었거든요. 사실 남편은 결혼 당시부터 정말 가진 것 없는 남자였어요. 그래서 남편의 빚까지 모두 다 제가 대신 갚아주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심지어 회사 상장 주식을 사고 싶다는 말에 남편은 저에게 돈을 마련해 줄 것을 졸랐고 저는 남편을 이기지 못해 빌려주면서 부부간 증여를 피하기 위해 시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줄 명목으로 차용증을 써 빌려줬었고요. 이 정도면 제 돈으로 호가 호위를 하면서 살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저와 제 가족을 함부로 하고도 그런 호사를 누리고 싶었겠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죠. 당장 제 돈이 없으면 본인 인생이 빚더미에 나앉게 된다는 걸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어쩌면 제 성향을 생각해 그렇게까지는 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그런 착한 전 이제 없고 차근차근 복수를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신용불량자였던 남편이 대신 썼던 제 카드를 모조리 다 정지시켰어요. 뻔뻔하게 집을 나가면서도 제 카드를 들고 갔더라고요. 그걸로 생활을 하려고 했다니 어이가 없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했지만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것부터 가장 먼저 정리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도 매달 드렸던 생활비 대체 카드 역시 정지했어요. 놀랍게도 시댁 식구들부터 남편까지 모두 다 제 돈으로 기생하고 있다는 걸 몰랐던 것 같아 현실 직시를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지요. 모든 돈줄을 다 막아버리자 오래 지나지 않아 남편도 시어머니도 직접 제 발로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남편은 집을 나갔다가 돈이 없어지자 집으로 돌아왔고 오자마자 당연하다는 듯 화를 내더라고요. 지금 치사하게 뭐 하는 거야?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는 거야? 내가 우스워? 엄마 카드는 왜 정지시켰어? 너 이거 폐륜이야? 아직도 큰 소리칠 힘이 남았니? 넌 고작 내 지원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못한 사람이었던 거잖아. 현실 직시 좀 하라고 했더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사람 그렇게 무시하는 거 아니야. 돈이 전부인 줄 알아? 진짜 독한 년. 내가 사람을 잘못 봤지. 나야말로 사람을 잘못 봤지. 나는 이제 너한테 그리고 너네 집한테 희생하면서 ATM처럼 떠받들고 살 자신도 생각도 없어. 아, 왔으니 하는 말인데 앞으로 네 빚도 네가 직접 갚아야 할 거고 너네 어머니한테 빌려준 돈도 받아낼 거야.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봐. 뭐? 너 미쳤어? 갑자기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제 말에 흥분해 화가 잔뜩 나 소리를 지르는 남편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던 그때 집 초인종을 신경질적으로 누르는 소리가 났어요.
대충 누가 왔는지 알 수 있었어요. 돈줄이 끊겨버린 시어머니겠죠. 본인도 타격을 입었으니 따지러 온 게 분명할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예상을 했기에 아무렇지 않게 문을 열어드렸고 시어머니는 저와 달리 상당히 화가 난 얼굴로 소리부터 지르기 시작하셨어요. 니네 부부싸움을 하면 둘이 할 것이지 왜 나한테까지 이래? 생활비 카드 이거 왜 정지시켰어? 빨리 다른 카드로 주던지 해라. 어머니 잘 오셨어요. 저희 이혼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 정리를 했어요. 이제 저는 어머니 생활비 못 드려요. 어머니 아드님한테 달라고 하세요. 뭐? 이게 미쳤나? 여태 내 아들 돈으로 잘 먹고 잘 살아놓고 네가 무슨 자격으로 생활비를 못 주고 카드를 끊어. 나가라면 네 몸만 쏙 나가. 멀쩡한 내 아들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말고. 알았어?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기도 하고 웃겨서 대화를 하던 중 정말 한참을 웃었어요. 그리고 이내 진정을 한 후 이야기를 마저 시작했죠. 어머니, 그동안 이 사람이 어머니한테 말 안 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어머님 아들, 결혼 전부터 개털이었어요. 그런 남자 걷어서 빚도 갚아주고 생활비도 챙겨주고 사람같이 살 수 있도록 해준 건 저였고요. 제대로 아셔야죠. 뭐?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왜 말을 못해? 당신이 직접 해. 그동안 주식 투자부터 온갖 빚으로 인해서 월급에서 딱 12만 원 남았다고. 그거 다 메꾸고 모른 척 비밀로 해주면서 산 건 나라고. 그런 나한테 네가 어떤 짓을 했는지도 같이 말하고. 뭐? 12만 원? 얘 월급이 얼마나 많은데 무슨 소리를? 시어머니는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제 얼굴을 다시금 확인하더니 그냥 홧김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느끼신 것 같았어요. 그 후부터는 차분하게 제가 하는 남편의 재무 상황과 속사정을 다 들으셨고 모두 다 듣고 난 후에는 뒤로 넘어가셨어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다고 믿었던 아들이, 그리고 며느리보다 훨씬 더 능력이 좋다고 믿었던 아들이 알고 보니 빚쟁이의 능력도 없이 며느리에게 얹혀 살고 있다는 사실이 상당히 충격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쓰러지는 시어머니를 보고 남편은 놀라 시어머니를 안았고 저는 인간적 도리로 119를 불러줬어요. 그렇게 둘은 구급차 도착과 동시에 병원으로 갔어요. 한바탕 전쟁이 끝난 후 저는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이혼 상담을 받았고 이혼 소송으로 승소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문의를 했어요. 특히 남편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또 돈을 빌려준 부분에 대해 입증이 가능하다면 대여금 반환까지 가능할 수 있는지 여부도 같이 확인했어요. 이렇게 된 이상 저도 그냥은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고 사람을 잘못 건드렸다는 걸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전 시어머니를 모시고 응급실로 간 후 저는 더는 전 남편과 연락을 하지 않았고 전 시어머니의 건강 상태도 따로 묻지 않았어요. 이혼까지 강행하고 그동안 희생에 대한 대가를 돌려받기 위한 전쟁을 시작하는 마당에 그런 쓸데없는 배려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한 달 정도가 지났을까요? 전 남편은 이혼 소장을 받았는지 갑자기 저에게 연락을 해 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연락을 받지 않자 정말 1분에 한 통씩 오기를 부리듯 전화를 해댔고 저는 끝내 그 전화를 모두 다 무시하고 받지 않았어요. 전 남편과 소통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변호사의 조언이 있기도 했지만 사실 연락을 받아서 대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젠 전 남편인 그 사람과 대화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고 할 말도 딱히 없었거든요. 게다가 우리 가족과 저를 이렇게 등한시하는 사람과 아주 사소한 대화도 제 목소리를 내는 기운도 소비하고 싶지 않았기도 하고요. 전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모른 채 대화를 시도하며 화도 내고 소리도 지르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지만 저는 그런 전 남편의 태도에도 반응을 하지 않고 어떤 말도 하지 않은 채 일관했어요. 제가 원하는 건 법대로 해결을 하고 싶었던 것이었으니까요. 당신이 이혼하고 싶다는 거 이해해. 그렇게 하고 싶은 이혼 해줄게. 그 대신 대여금은 좀 조율해줘. 당장 내가 돈이 없다는 거 알고 있잖아. 나는 타협할 생각 없어. 할 말 있으면 내 변호사 통해서 해줄래?
이렇게 자꾸 찾아오는 것도 나는 불편해. 제 마음을 돌리려 찾아온다고 생각도 하지 않았지만 자꾸만 찾아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갚아야 할 돈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자 더 꼴보기 싫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갚아준 빚을 다시 갚아내라는 게 말이 돼? 나도 어디 가서 물어보고 그랬는데 그거는 불가능한 거래. 이거 그냥 네 기분이 고집에 한 거지? 진짜 끝까지 최악이구나. 사람이 누구나 궁지에 몰리면 뭐든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찾아와서 이런 말까지 하고 싶니? 법대로 하자고. 그동안 내 덕 보고 살았으면 이제 당신도 좀 당신 힘으로 살아봐. 어떻게든 꼼수를 부려보려고 하는 전 남편의 속내가 다 보이니 정말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의 파렴치한 행동은 상상 이상이었기에 혀를 내두를 정도였고요. 남편이 어떤 행동을 하든 전 흔들리지 않았고 결국 긴 시간 싸움에서 남편이 제 풀에 꺾여갈 때쯤 되니 모든 걸 인정하고 조정을 통한 이혼을 원한다는 이야기를 해왔고 그렇게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남이 됐어요. 물론 채권에 대한 부분은 아직 진행 중이긴 하지만요. 갚을 돈이 없는지 돈을 갚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더라고요. 조만간 이 건도 완전하게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강제 집행이라도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이 일을 통해 결혼 생활이 정리가 되니 누군가는 속상하지 않냐는 질문을 하기도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 일을 통해서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나를 아껴주지 않는 사람은 우리 가족 역시 아껴주지 않는다는 것을요. 저는 다시 엄마의 품으로 돌아와 일상을 보내고 있고 어느덧 중년의 여성이 되었어요. 제가 직접 번 돈으로 더 좋은 한약도 해드리고 그렇게 좋아하시는 오리탕도 사드리면서요. 엄마만이 유일하게 공평하게, 아니 좀 더 과분한 사람을 저에게 주는 유일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물론 그 당시 갈등이 단순히 돈 문제는 아니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사람에 대한 선택과 사람 보는 눈이 없던 제 잘못이 크겠죠. 이 일을 계기로 삼아 공평한 사람과 저를 배려해주는 그런 사람을 언젠가는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중년이 되어도 마음은 여전히 봄이고 사랑을 하고 싶은 건 당연하니까요.